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한 10년 동안 활동해서 번 돈을 모두 탕진했으며 생활비로 네. 가족이 18억을 썼다는. 유콩국 씨는 어떻게 딸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너도 꼭 새끼나 살아보아라. 네가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했는지. 고발을 합니다. 장윤정 씨가 그 어머니 지인을 뭐 감금했다든지 폭행했다든지. 대한민국을 되는데 대찬 인물을 찾아서 대찬 인생! 대찬 인생 오늘 주제는 연예계 핏줄 전쟁입니다. 최근에 그 1년 동안 파란만장한 가족사가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먼저 네. 장윤정 씨 모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가수 장윤정 씨는 원래 연예계에서도 효녀 가수로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믿기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사건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던 이들 모녀의 진짜 속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처음 이 사건이 장윤정 씨의 그 결혼 소식하고 같이 그렇죠. 함께 알려졌어요. 네네네. 예, 우리 신 기자님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해 4월 이제 도경환 아나운서와의 결혼을 발표했는데 네. 저희 장윤정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몇 안 되는 연예인이라 직접 네. 만나서 축하도 해주고 굉장히 이제 좋은 일만 있겠다 싶었는데 네. 이 좋은 일을 이제 방송에 알리기 위해 가지고 한 토크쇼에 출연해가지고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유출이 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장윤정 씨의 어머니가 한 10년 동안 활동해서 번 돈을 모두 탕진했으며 오히려 빚이 10억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큰 충격이 됐는데 사실은 좀 그 사전 인터뷰 내용이 유출되는 게 정말 안 좋은 일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알려졌고 사실이 아니려니 싶었지만 사실로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됐죠. 원래 장윤정 씨 집안이 장윤정 씨가 가수로 성공하기 이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걸 뭐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됐었고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를 했던 어머니 그리고 또 그 축구 선수였다가 그만두고 뭐 커피 사업, 공연장 사업 이런 여러 가지를 했던 남동생한테 네네. 그 비난이 집중됐던 거죠. 그러면 그 장윤정 씨가 결혼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이미 어머니하고 사이가 좀 벌어졌던 건가요? 네, 장윤정 씨 결혼 발표가 난 다음에 축하 인터뷰를 하려고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먼저 질문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질문지를 보냈어요. 인터뷰 당일날 매니저가 오더니 이 어머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빼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좀 이상하다. 왜냐면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엄마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효심이 지극하기 때문에 엄마에게 굉장히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방송 이야기 이제 종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부모님의 이혼을 준비하던 도중에 이 자신의 명예에 빚이 있다는 것을 장윤정 씨가 알게 됐고 또 무엇보다도 엄마의 불륜 문제를 장윤정 씨가 알게 되면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건이 어머니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2013년 1월에 집을 나오면서 아버지와 따로 나와서 거처를 마련을 하고 그리고 연락처까지 바꾸면서 이 남동생하고 어머니와 관계를 완전 끊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다 아버지와 진행하게 됐죠. 네. 근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장윤정 씨가 굳이 이 가족사를 밝히는 위험한 선택을 왜 했을까라는 거죠. 우선은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 신랑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겁니다. 당시에 이 도경환 씨가 장윤정 씨의 돈을 보고 결혼한다라는 루머가 상당히 나돌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집 같은 것도 도경환 씨가 마련한 거지 장윤정 씨가 마련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재정 상태가 도경환 씨가 더 낫다라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논란이 된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장윤정 씨한테 불리한 방송으로 기획이 된 건데 그래서 MC가 이 방송을 보고 반론할 게 있으면 장윤정 씨 출연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 모자한테 엄청난 역풍이 붑니다. 일단 조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어떻게 돈을 썼는지를 다 공개를 했잖아요. 이게 공개한 이유는 다 사업 비용으로 다 쓸만한 데서 쓴 거지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공개한 거예요. 네네. 근데 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활비로 네. 가족이 18억을 썼다는 거. 이거가 고스란히 이렇게 딱 보이게 되니까 네. 오히려 지금 누리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1년에 1억 8천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아니 지금 그 생활비만 지금 언급하잖아요. 네. 예, 예. 그 옆에 품위 유지비 17억은 뭐냐고 합치면 35억을 그렇죠. 그냥 썼다. 지금 보세요. 일단 18억이라고 하는 돈만 따져 본더라도 예.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고스란히 생활비로 썼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족이 얼마나
그야말로 호화롭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외에 장윤정의 품위 유지비, 이 장윤정의 품위 유지비에는 장윤정이 쓰는 돈도 있지만 장윤정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가족이 쓰는 돈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장윤정 가족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유지비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17억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흥청망청 돈을 썼는지가 여실히 공개가 된 것이고 그것이 또 자신의 입에서 그렇게 다 자료를 통해서 공개가 됐으니까 누리꾼들은 엄청나게 이때 들끓었었고 오히려 장윤정 씨한테 불쌍하다라는 여론이 더 생겨나는 그런 계기가 이 방송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날 또 하나의 논란은 남동생이었는데 남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누나가 다칠 것이고 내가 입을 닫으면 내가 운영하는 회사 사람들이 다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이 불거지면서 엄마와 장윤정의 대결이 엄마와 남동생이 힘을 합친 2대1로 이렇게 비춰지면서 굉장히 좀 비난 여론이 더 거세지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사실 장윤정 씨한테도 좀 타격이 있지 않았어요? 뭐 가족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장윤정 씨의 속살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저 언론의 입장에서는 장윤정 씨가 굉장히 그 현명한 대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윤정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까지도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건 아무래도 그 장윤정 씨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이 있으셨지만은 굉장히 그 장윤정 씨가 공격을 당하고 피해자 그 피해를 입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히려 장윤정 씨를 애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지 않았나 오히려. 하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장윤정 씨가 그 남편분이랑 이제 출산하는 장면 방송이 됐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연예 기자를 하다 보면 소녀 가장들을 많이 보거든요. 연예인들 중에서. 근데 장윤정 씨 참 앞으로 행복하게 더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런 마음이 생각을 갖게 드셨군요. 들어요. 예. 백 기자님은 이번 모녀 사건을 계속해서 취재 중이시죠? 네, 그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불과 며칠 전에도 장윤정 씨 어머니하고 통화를 좀 나눠보고 네. 예, 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들은 이야기가 좀 있으신가요? 우선은 그 장윤정 씨가 1월에 네. 나가기 전까지 살던 집에 제가 가봤어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정 씨가 살고 있을 때 그대로 다 있던 물건들 그대로인 거예요? 사진도 그렇고? 이게 윤정 씨 노래 부르는 모습인데 이게 몇 살 정도 돼요? 그때가 6살 때일 거예요. 6살 때. 6살. 지금 윤정 씨 모습이 똑같아요. 이때 이 모습이 지금 모습이에요. 여기가 장윤정 씨 방이에요? 예. 나가기 직전까지 늘 이곳에서 잠을 잤고. 장윤정 씨가 쓰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하물며 장윤정 씨가 빗었던 그 빗의 머리카락까지 어머니가 차마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갖고 계시더라고요. 사건이 났을 초기에는 어머니가 굉장히 패닉 상태였죠. 윤정이가 왜 나를 떠나갔는지 모르겠다라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고 그랬습니다. 그 장윤정 씨 가족이 굉장히 끈끈하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 1999년도 강변가요제를 통해서 이제 그 데뷔를 했는데 그 즈음에 이제 그 장윤정 씨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가족들이 그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맏딸로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많았고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도 뭐 그 재연 배우도 했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그 어머나 같은 노래는 이 어머나가 그 장윤정 씨가 원래 받기로 한 노래가 아니라 그 주현미 씨한테 갔던 노래예요. 근데 이제 주현미 씨가 좀 가사가 가볍다 해가지고 그 이제 신인 가수였던 장윤정 씨에게 갔는데 그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인 성공, 뭐 가수로서 성공보다도 가족을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 그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행사도 정말 뭐 그 한 서너 군데씩 찍고. 네. 왜 이렇게 엄마하고 딸 사이가 갈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그 장윤정 씨가 어머나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고 그 어머나라는 노래가 뜰 때까지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무명 생활을 하면서 뭐 재연 배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 매니저랑 친해가지고 그 당시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장윤정 씨가 그때도 어머니에 대한 생각이 되게 남달랐어요. 빨리 자기가 가수로 성공해가지고 어머님 이제 일을 이제 그만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또 그 당시 매니저 얘기를 들어봐도 어머니랑 자주 통화하고 굉장히 살가운 모녀고 뭐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 뭐 미안한 마음, 애틋한 마음 이런 애정이 굉장히 남달랐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 모녀는 사이가 좋았고 특히 장윤정 씨는 굉장한 효녀였었죠. 대단한 효녀 가수로 알려져 네네. 있었고 또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서 강원도 아주 공기 좋은 곳에다가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또 어머니가 몸이 약하셔서 필요하다면서 찜질방까지 넣었다고 맞아요. 그 그게 네, 방송에 네, 나왔었어요. 나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굉장히 부러워들 하고 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랬었죠. 어쨌거나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어머나라고 하는 곡이 대히트를 치면서 행사를 엄청나게 합니다.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는 K본부에 있을 때니까 몰래 행사 때거든요. 몰래 행사 나와서 잘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루머예요. 어쨌거나 몰래 행사를 많이 했어요, 저도. 근데 장윤정 씨를 그렇게 많이 만나요. 예, 장윤정 씨랑도 오랫동안 저도 알고 지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이렇게 행사를 많이 할 정도였으니까 행사의 여왕이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장윤정이라는 가수가 어머나라는 노래를 들고 나온 이유는 신세대 트로트 가수의 붐을 일으켜야겠다가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면 행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였을 거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방송에서도 유명해지고 스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행사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행사를 많이 뛰었었죠. 그 당시 장윤정에게는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고 나중에 이제 뜨고 난 다음에 농담 삼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봤거든요. 행사만 뛰던 모습을. 그러니까 방송에 농담 삼아 뭐 행사의 여왕에 대한 얘기를 붙여줬는데 이거는 고생한 과거 장윤정에 대한 동료들의 어떤 헌사 내지는 칭찬의 이야기였고 이게 우스갯소리로 되면서 하나의 그 컨셉이 됐지만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정이 담겨 있는 내용이었죠. 그때 당시엔 어느 정도 행사 수입이 있었나요? 어머나가 뜨기 전에는 그 무대에 올라봤자 뭐 100만 원을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때 얘기 들어보면 아예 그냥 그 개런티 안 받고 노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랬었는데 뜨고 나서는? 어머나가 뜬 다음에는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한 1,500만 원까지도 회당 그냥 한 번 무대 올라서 1,500도 받고 아마 좀 활동을 주춤해지기 전까지는 평균 1,0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물론 뭐 아이돌 그룹의 가수들이 대학교 축제 같은 데서 받으면 뭐 3,000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나훈아 씨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에는 아마 최고 자리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저는 이 정도였죠. 자리가 없어고 행사거든요. 예. 아무데 가세요. 김갑수 씨.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무대가 여기뿐이야. 노래를 뭐 하려면 하겠어. 자, 근데 어쨌거나 그 수입의 경제권을 모두 가족에게 이름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윤정 씨가 돈을 벌면 기본적으로 어머니께 다 드리고 어머니가 하시고. 돈 관리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장윤정 씨의 그 수입에서 굉장히 아까도 김성수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썼어요. 품위유지비. 특히 이제 외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월급 형태로 돈을 많이 받아갔는데 이 장윤정 씨 아버지가 원주 사셨어요. 원주 강원도 원주에 거의 기거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서울에 사셨는데 장윤정 씨가 효심이 깊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좀 편하게 지내시라 그리고 좀 그래서 외삼촌 부부를 그쪽에 집에 보내서 함께 기거하고 같이 말동무도 해줄 수 있게끔 해서 일정 금액의 용돈을 드렸고 외삼촌. 일종의 관리인이네요, 외삼촌 부부에게 관리. 드렸고 또 그리고 그 외가 쪽 친척에게 그 댓글 관리 장윤정 씨 기사가 뜨면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댓글 관리에도 한 500 정도의 돈을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댓글 달아주는 데 500만 원. 하겠다고 50만 원만 줘도 하겠다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대요. 네, 그 얘기를 저희들이 그냥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한밤의 TV 연애 소재도 되지만요. 100분 토론거리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들어가는 정치 토론 사이트 막 김정은 체제가 어떻고 이런 거 하는 데서 장윤정 얘기가 맨날 나와서 저도 소상히 이 건을 쭉 진대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뭔지, 그다음에 성인이 된 사람에게 그 부모나 이 사람들이 수입과 관련해서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참 심각하게 제기시키는데 당장 이 장윤정 씨 가족 얘기만 보더라도 냉정하게 보면 이래요. 다들 어떻게 보냐면 장윤정 씨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이 수입원이 떨어지게 된다. 결혼하면 자기 가족이 생기면 그게 우선일 거 아니에요. 이래서 분쟁이 시작된다. 그러면 뭐 장윤정 씨 모친이나 다른 분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딸을 사랑해서 뭐 이런 소리 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게요. 이게 한 사례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연예계 너무나 파다해요. 소녀가장이니 뭐 누구 한 사람 연예계 내보내서 좀 떴다 하면 온 가족의 시골 친척까지 모여들어서 그거를 산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불거진 사례 같아요. 주위에서도 저도 그런 그 연예계 그런 스타를 둔 엄마들을 보면 정말 목소리 톤이 달라져요. 자기 아들이나 딸이 뜨면. 근데 그게 진짜 김 선생님 얘기대로 다 돈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도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뭐 다 돈이에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기르면 이게 내 거잖아. 네. 내 애잖아요. 근데 이게 꼬물꼬물 자라가지고 그 없는 환경에서 해서 이게 정말 나라를 뒤흔드는 애가 돼갖고 돈을 갖다 주면 진짜 엄마가 돌지. 너무 좋고. 그러면 생활이 올라가면 떨어지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 이런 것 같아요. 20살 요때는 사실 돈 관리를 할 수 없잖아. 나 옛날에 어디 쑥탕에서 최진시 씨를 한번 만났었어요. 근데 최진 씨가 나는 선생님 돈 벌면 다 엄마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네가 가져? 내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엄마 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난 엄마 다 줄 거예요. 이러는데 정말 좋겠다. 저 엄마는 완전히 봉잡았구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실제로는 다 안 줬어요. 왜냐하면 아니요 그거를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그러면 안 돼. 엄마를 다 주면 안 돼. 성대수 씨 덕분에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 덕분인지 몰라도 그때 최진시 씨가 막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내가 돈은 20살 넘으면 네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니까 장윤정 씨가 사실 한 30살 됐잖아. 넘었잖아. 적어도 30살 이전에 벌써 재산 관리를 내가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재테크 책도 얼마나 많고 이런데. 제가 본 결과는요, 장윤정 씨 탓을 못하겠더만 이 또순이 기질 있는 사람들 젊었을 때 벌어져서 죽어라 하고 일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돈의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이럴 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경 하고 쓰면 엄마한테 다 맡겼대 이렇게 투자를 된 할 줄 거예요. 모르면 그냥 은행에 놓으면 돼. 이자 줄 것도 없이. 그거를 엄마가 무슨 큰 재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흔들리니까 집안이 같이 흔들린 것 같아. 나는 책임이 장윤정 씨가 똑똑하니까 돈 관리는 자기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일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겉으로 드러난 모양새를 볼 때 엄마가 딸하고 맞짱 뜨자는 거 아니야 이거? 그치.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딸이 어떤 경우에 어떤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뭐 중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어머니로서는 딸하고 맞짱 뜨서는 안 되지. 저는 이제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두 쪽 다 책임이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살 이상이 되면 지도는 지가 묵어야 돼요. 지가 관리를 해야 되고 지가 엄마를 주는 거가 돼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못됐고 또 엄마 입장에서는 설마 자기 돈이 좀 없다 안 된다 하더라도 딸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고소를 하고 따지보면 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쌍방과실. 좀 잘못했다는 효도를 하는 거예요. 거하고 앵벌이가 되는 거고 아니, 다른 근데 연예계는 희한하게 이 네. 돈 때문에 갈라서는 부부들도 아까 말씀하신 근데 솔직히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네. 뭐 실례로 최진실 씨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최진실 씨는 그 똑순이답게 그 재산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뭐냐면 그 조금 뭐 한 몇십억대 돈을 모으자마자 빌딩을 샀어요. 빌딩을 샀는데 그것을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7분의 3, 그 다음에 최진실 씨 7분의 2, 최진영 씨 7분의 2 해서 딱 해놓으니까는 뭐 그걸 갖다 누가 팔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이제 어머니 생활을 하시게 하고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인기 개그우먼이죠. 좀 개성이 강한 그 개그맨 같은 경우에는 친척들한테 한 14군데의 가게를 열어줬대요. 박미선 씨 얘기예요? 누구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진짜요? 아니 본인 얘기면 이렇게 놀라겠어요. 아시는 분일 텐데 굉장히 뭐 돈이 많이 벌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분도 뭐 굉장히 한때 큰 인기를 얻었으니까 근데 친척마다 와서 나 천안에다가 저기 횟집 하나 내야 된다 도와달라 하면서 그런 친척들 때문에 그 모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맞아, 경우가 그럴 수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명은 그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톱스타 여배우죠. 톱스타 여배우였고 지금도 뭐 인기를 누리고 있고 톱스타 가수가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는데 파경이 됐어요. 파혼이. 그 이유는 이제 과연 이 톱스타 여배우가 이 집에 시집을 갔을 때
가족들의 경제적 능력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양쪽 집안이 충돌을 하면서 아 그러면 처가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경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 돈이라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슨 남자친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이에요. 엄마야, 엄마. 가족들이고 희한하게 남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인기를 누리더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예전 그 셔터맨들 남편들 있잖아요. 뭐 대다수들이 그 뭐 결혼하기 전에 이미 무직이고 무직이 70%인데 결혼하면은 나머지도 다 그만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냥 그만두고. 근데 여자 연예인들의 가족들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버지가 뭐 사업을 꼭 한다 그래가지고 또 다 이걸 해야 되고 막. 왜 웃으세요? 아니, 저는 왠지 이 토론에 자유롭지는 못하네요. 자리가 좀 불편해요. 뭐 하나 생각났어. 이 자리가 좀 가시방석 가져가서 얘기가 넘어갔으면 하는데 토론이 길어져서. 아무튼 저 예. 김대호 기자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예. 정말 이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공격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좀 많이 있으신 것 말이 같아요. 많았었죠. 예. 저 윤흥복 씨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좀 들어보셨는지 백 기자께서는.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언론에서는 지금 이큰복 씨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언론이 부정적이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큰복 씨는 어떻게 딸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힐링 캠프에 나가서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설사 내가 불륜을 저질렀건, 뭐 너의 돈을 좀 썼건, 어떻게 딸이 엄마에 대해서 비난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것은 나를 비난하는 건 상관없는데 어떻게 남동생을 그렇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좀 아주 많이 크신 편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네. 이큰복 씨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장윤정 씨 주변에는 소속사도 있고 친한 기자도 있고 법조인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장윤정 씨를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컨트롤하는데 이큰복 씨 옆에는 아들밖에 없어요. 의지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혼자서 분노가 생기면 글을 올리고 혼자서 분노가 생기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다소 언론 인터넷에 좀 과장된 제목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큰복 씨는 그런 제목들이 올라오면 장윤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믿는 거 사실대로 믿는 거죠. 옆에서 아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지극히 그런 거죠. 감성적이시네요. 실제로 지금 이분이 분노를 전혀 조절을 못하시고 진짜 엄마가 하는 거야. 예. 저 인터넷에 올리고 엄마가 할 줄 알아? 초창기에는 어머니께서 할 줄 알아요? 댓글을 그 인터넷 글 올리는 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올려줄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께서 이제 직접 배웠어?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나 이거 인터넷 올리는 것 좀 하고 싶은데 알려달라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 올리지 마세요. 올리면 어머니께 불리합니다라고 알려주지 않으니까 혼자 배우셔가지고 올리신 거예요. 네. 아, 나중에 이제 배워서 직접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좀 감정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백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까? 그 이번 사건을 제가 봤을 때는 그 장윤정 씨 소속사와 어머니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대표 가수가 장윤정, 활동 가수 장윤정, 수입원도 장윤정. 대표가 이제 혼자 관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장윤정 소속사와 장윤정 가족과는 한 가족처럼 지냈죠.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는 장윤정 씨가 이제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은 어떻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사장 미울 때도 있고 사장은 소속 가수가 싫을 때도 있죠. 근데 장윤정 씨가 집에 와서 이제 울면서 엄마 내가 소속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뭐 대표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고 우는 모습을 자꾸 보니까 엄마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소속사 대표한테 당신과 재계약이 곧 있을 건데 재계약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근데 이 사건이 난 다음 시간이 지나서 이 소속사하고 장윤정 씨하고는 재계약을 했어요? 하게 됩니다. 예. 아, 그 소속사에서 챙겨주면서. 예,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 어머니 말을 안 들은 셈이 되네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죠. 엄마만 공중으로 네. 떴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소속사 대표가 장윤정 씨 어머니랑도 굉장히 가까웠어요. 네네. 그랬겠죠. 그렇게 지냈는데 이 사건이 난 다음에 어머니와 거의 연락도 끊고 장윤정 씨하고만 가깝게 지내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아버지의 부분도 짚어봐야 되는데 네. 그 이제 초반에 장윤정 씨가 본인 명의로 빚이 10억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왜냐면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본인이 모르게 본인 명의로 빚이 생기기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장윤정이 만들어준 아파트가 있는데 그 장윤정 부모님의 공동명의였죠. 거기서 대출이 나온 거였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흥복 씨는 본인 명의 아파트에서 대출을 받는 건 맞는데 그게 이제 아버지와의 공동명의였었고 이제 뭐 당연히 그 장윤정 씨가 사준 아파트였을 테고 그런 부분이 문제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버지가 나서가지고 얘기를 해주거나 좀 아버지가 나서줬으면 딸과 그 어머니 전쟁이 아니라 부부간의 전쟁으로 가면 차라리 장윤정 씨한테 그게 조금은 나았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너무 침묵을 하고 있는 게 좀 더욱 이번 사건을 안타깝게 하는 사안이죠. 그렇죠. 아무튼 뭐 이렇게 복잡한 관계로 이제 번지기 시작하는데 이런 그 모녀 전쟁에 불을 더 붙이게 되는 건 네. 제3자들의 개입이 있었기 맞아. 때문이죠. 그 송모 씨, 그분은 사실 정말 절대적으로 장윤정을 사랑하던 팬이었어요. 팬클럽 그런데 회장이었다면서요? 예, 그리고 팬클럽 회장 하셨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돌아섰는지 아직도 좀 모호합니다. 실제로 뭐 우리가 그냥 추정해 보기로는 이 사건, 다시 말해서 어머니한테 너무 패륜적으로 어머니를 대접한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소속사 얘기도 아까 신 기자님이 하셨고 해서 항상 삼자들이 개입할 때는 뭔가가 있어서 개입을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개입을 합니까? 돈이 있거나 뭐 맞아, 권리가 뭐가 있거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삼자들이 개입하게 되는데 자기 일가인데. 아무튼 이분은 장윤정 기사마다 달아다니면서 예전에는 선풀을 달아놨던 분이 악플을 달기 시작하고 뭐 심지어는 이 악플은 진짜 치명적이었는데 집안은 초상집인데 작년 12월까지 결혼 약속하고 상견례까지 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뭐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진짜 이건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악플들을 매장시키기 위한. 그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모두 다 궁금해하시는 그 송모 씨에 대한 정체를 말씀드리자면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뭐 댓글을 달았는지 말씀드리자면 예. 장윤정 어머니께서 팬클럽을 관리를 하셨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송모 씨하고도 장윤정 씨 어머니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술자리도 가끔 하시고 자주 만나고 장윤정 씨 어머니가 팬클럽은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셨냐면 상견례까지 다 챙겨드려요. 팬들. 팬들의 상견례까지 어머니께서 챙겨주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렇게 장윤정 어머니하고 가까우니까 장윤정 어머니가 이런저런 속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냥 그대로 다 올렸던 거죠. 이모가 또 등장하잖아요. 그 장윤정 씨 이모라는 분은 또 이모는 맞고요. 맞아요. 이모의 등장은 이제 그 계속적으로 10여 년 동안 그 외가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당연히 유흥복 씨의 편으로 보였지만 이분은 엄청나게 이제 자기 언니인 유흥복 씨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보면 이제 친자매는 아니고 어머니랑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그런 자매 사이이기도 한데 내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 윤정이가 9살 때부터 하루 세 군데 5군데 정도 캐바레 행사를 뛰었는데 그 돈으로 자기 언니가 도박을 했다. 그런 거 하면 뭐 어린 윤정이를 계속 그 팔아가지고 10년 동안 돈을 벌더니 돈줄이 끊어지니까 이런 난리굿을 피우는 거다. 계속 엄마 애를 안 만나려고 한다면은 만날 수 있는 희망이 그거밖에 이제 남은 게 없으니까 그만큼 내가 장윤정을 이뻐했었고 그만큼 응원해줬고 이런 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배신감도 있고. 나 윤정이 시집 못 갈 줄 알았어요. 안티팬하고 이모분이 각각 약간 대립되는 주장을 펼치시는데 어머니가 뭐 도박을 했다, 외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다 맞다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어머니랑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했는데 이 어머니께 제가 여쭤봤어요. 도박 어떻게 된 거니까 도박하신 거 맞아요? 라고 했더니 저는 잘 몰라요. 뭐 357구로 0.500을 쳤다. 전문 용어네요. 전문 용어죠. 예, 뭔지 잘 모르겠어요. 357구가 얼마큼?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맛있는 걸 사 먹었다. 그 장소도 이상한 데가 아니라 뭐 한증막이나 뭐 이런 데 찜질방 같은 데서 그런 데서 해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했다. 이건 도박이 아니다라고 하시고 상습 도박 혐의를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이거 문제된 적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3579 500이면 얼마큼이야? 3점 났을 때 500원을 주고요. 네. 5점 났을 때 1,000원을 주고 이렇게 홀수할 때 돈 올려주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은 한 번에 얼마씩 그게 나가는 그러니까 잔돈을 막 거슬러주고 이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100원짜리가 들어가면 조금 그러니까 500원짜리, 그래서 1,000원짜리 죄송한데요. 모른 척하고 앉아있기 참. 제가 사실은 굉장히
굉장히 잘 치는데요. 예, 예. 점천이 있고 3579가 있는데 그 점천을 치면 상점에 상천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3579라고 해서 이제 홀수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진짜 한 판에 얼마큼 왔다 갔다 하냐고. 근데 3579 500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판에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는 그렇죠.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흔들고 쓰리고가 예. 되면은 이제 돈 10만 원 들고 후딱 가는 거고. 저희가 결혼할 때 흔들기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뭔데요? 사실 명절 때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그냥 재미로 치는 경우는 도박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 형법에 도박죄 해당은 하지만 일시오락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시오락이 뭐냐에 대해서는 애매하네요. 그 사회적 지위라든지 경제적 수입을 봅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우리 판례에 따르면 네. 점 100까지는 괜찮다고 했었거든요. 점 100까지? 예전 판례이기 아, 그 때문에 판례 있어요? 예. 법원 판례에 따르면 점 100까지는 이제 괜찮다는 얘기 있었는데 웃기다. 근데 사실은 상황이 다 달라요. 네. 육흥복 씨가 뭐 357을 쳤는데 그분들이 좀 잘 사는 분들이다 이러면 네.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보면 찜질방이나 한줌막에 가서 그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상습적으로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닌가요? 상습이라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적고 판도자 적으면 이건 일시오락으로 봐야 됩니다. 어머니가 외도를 했다. 그래서 뭐 장윤정 씨가 사람을 시켜서 어머니를 미행을 했다. 뭐 그런 부분인데 이건 좀 밝혀진 바가 있습니까, 백 기자님? 아버지가 그 어머니에게 이혼 소송을 건 이유는 그 어머니 불륜입니다. 아내 불륜인데 그 분이 의사예요. 근데 이제 그 장윤정 씨 가족도 아는 분이고 장윤정 씨 소속사도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장윤정 씨는 엄마의 불륜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윤정 씨가 직접 그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해요. 그 녹취록을 제가 봤어요. 어머. 근데 그 장윤정 씨는 내가 건네들은 얘긴데 이런 말들이 사실이냐라고 그 의사에게 질문을 물어봐요. 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좀 구체적인 정황을 담긴 얘기를 장윤정 씨한테 하고 네. 이 씨는 알겠다 하고 끊어요. 근데 제가 또 며칠 전에 그 장윤정 씨 동생 장경영 씨한테 이메일을 받았는데 녹취록을 또 받았어요. 네. 근데 다시 장경영 씨가 그 의사한테 가서 당신 우리 엄마랑 그런 거 맞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불륜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장윤정 씨 부부는 이혼의 도정에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이혼 중이십니다. 결국은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안티팬 송모 네. 씨가 이제 고발을 합니다. 장윤정 씨가 그 어머니 지인을 뭐 감금했다든지 폭행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지금 올리다 보니까 장윤정 씨 입장에서도 이게 무고죄하고 명예훼손죄 이런 걸로 다시 그 안티팬을 고소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통상 이제 그 글 올리고 이런 한두 번 하면 구속 자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다 보니까.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송모 씨를 바로 구속해버렸습니다. 너무 사건이 중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올렸으니까 그 후에 이제 장윤정 씨가 그 송모 씨한테 고소 취하를 또 해줘요. 결국은 뭐 대인배 같이 고소 취하를 하면서 결국은 송모 씨도 이제 나왔고요. 석방되면서 뭐 공소권 없음이라는 처분을 받았는데 그 후로는 이제 글을 안 올리겠다. 안지 안 본인도. 하겠다. 사실 그 이 모녀의 갈등이 장윤정 씨 결혼하고 맞물려 갖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 장윤정 씨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렸죠? 작년 6월 말이었죠. 도경완 씨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어머님을 결혼식에 초대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님이 어느 인터뷰에서 1인 시위라도 하겠다. 결혼식장 앞에서. 뭐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실은 그 전날 절에 가서 3,000배 올리면서 딸을 위해서 비셨다고 해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뭐 어머니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은 딸에게 초대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럽고 좀 슬프고 뭐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장윤정 씨도 아마 이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셨다면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모녀 전쟁이 일단락되는 것도 보이는 듯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예. 또 이제 불이 붙은 게 그렇죠. 편지를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인터넷 편지가 공개되면서 많은 의문과 파장을 네네. 낳았죠 그때.
저도 그 실시간으로 공개된 올라온 그 편지를 봤습니다. 네. 너를 굉장히 나쁜 X라고 규정하고 바로 너도 너 같은 걸 낳아서 당해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질어지기로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의 극단적인 사례죠. 근데 그렇죠. 이때 임신 소식이 바로 또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너무너무 이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왜 올리게 했을까 주변에서 왜 막지 못했을까 그거 진짜 안타까워요. 예, 제가 증상이 예. 나를 주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증상이에요. 아, 난 저 엄마의 누가 친구나 누가 좀 안아줘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꼭 안아서. 엄마가 스타가 된 거예요. 예,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 예. 엄마가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논란이 된 구절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도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세상이 널 등 돌릴 때까지 나 또한 이젠 안 참는다. 사악한 눈에 알랑한 무리들이 무릎을 꿇을 때까지 같이 하고 함께 하자. 네가 얼마나 무서운 행동을 했는지, 내가 널 잘못 키웠는지 시간이 말을 하겠지. 너도 꼭 새끼나 살아보아라. 아니 나도 새끼를 키우지만 아 왜 이러셨어? 근데 엄마들이 딸한테 그런 거잖아요. 너도 너 같은 딸 낳아서 아니 그거는 아니 그렇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아니 나도 네. 그 얘기를 우리 엄마한테 무지 많이 들었어. 너도 너하고 똑같은 년 하나 낳아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여기서 사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표현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고를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치료를 모든 근데 관점을 말하고 그러고 달라.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그 며칠 뒤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또 사위한테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글쎄 그것도 내가 있어. 예. 오늘 기사 장윤정이 임신 13주가 되었다는 걸 기사로 보았지요. 어떻게 윤정이는 자기 아기 뒤에 숨을 생각을 했을까요? 패션. 도경환 씨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여쭈어 보시지요. 장모가 정신 이상자이고 똥치를 하고 있는데 인사를 가봐야 하느냐고요. 도경환 씨는 지금 아기가 커서 윤정이처럼 한다면 어쩌실 건가요? 이랬어. 자, 참 이 사실 사건이 좀 잠잠해지는 시점에서 어머니께서 이제 이 글을 쓰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대로 나름대로의 항상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어머니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모든 걸 결정하고 글을 올리시고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근데 며칠 뒤에 그 영상 편지를 또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없는 집에서 너를 보석처럼 이쁘게 키워줘서 고맙다고 한 아이가 어쩌자고 나한테 이러는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네가 아기 가졌다는 소리 듣고 가슴이 뭉클했지만 좋지 않은 말 한 거는 애미니까 너한테 그러한 말을 해주는 거지 어느 누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 엄마랑 만나서 지금이라도 손 한번 잡고 한번 울어나 보고 끝나자. 안녕이라는 말은 하고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보면 예. 정신적으로 많이 제가 잘 모르지만 의사는 아니지만 예. 많이 불안한 거, 울 것 같기도 하고 또 글 썼다가 후회도 하고 예. 얘기했다가 말다가 저런 사람을 똑같은 어떤 정상적인 사람이 행한 범죄라고 봐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까 그 똑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 장정 씨 어머니가 인터넷 글을 봐도 맞춤법도 틀리고 표현도 굉장히 서툴고 거칠으세요. 만약에 주변에 그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 현명하게 이 글을 올릴 수 있게끔 하고 그 감정을 다듬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굉장히 다행인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 이용하지도 가족들은 않고요. 이용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죠. 근데 장윤정 씨 어머니 주변에는 가까운 지인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어머니가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사셨어요.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그리고 장윤정 씨 팬클럽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운 사이를 지냈는데 지금 현재는 팬클럽 회원들도 약간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장윤정 씨 어머니께서 의견을 구하고 자기 분노를 누군가 풀고 속상한 감정을 얘기할 만한 상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 얘기할 때는 원주치 봐주던 사람들도 있고 댓글 500만 원 받고 해준 사람들 그렇게 가족들이 그분들 많은데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분들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장윤정 씨 어머니 쪽에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장윤정 씨의 월급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연 정말 순수하게 장윤정 어머니의 편인지 아니면 장윤정 씨 편인지 굉장히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인 것 미묘하네요. 같아요. 저희가 뭐 속도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월급이 장윤정 씨한테서 나오잖아요. 받는다면. 네, 그 얼마 전에 그 장윤정 씨 등남 소식 있었잖아요. 그랬죠. 예. 네. 방송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지난 6월 13일 날 아들 낳았는데요. 네. 그 이제 만삭 때부터 출산 과정까지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개가 됐죠. 네. 근데 그때 그 시부모가 장윤정 씨를 케어하고 또 하는 거는 굉장히 따뜻했어요. 사랑받고 네, 있다는 느낌을 받게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윤정 씨가 내가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근데 뭐 아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 출산 후에 그런 게 있을 텐데 어찌됐든 그 어머니의 부재가 친정 엄마가 원래 해주잖아요. 그때 가장 엄마가 생각날 때거든요. 제가 살면서 제가 누구한테 기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의지해본 적이. 근데 저한테 기대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이 애기한테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기 낳을 때 여자들은 예. 엄마 생각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면 유쿤복 씨의 반응은 어땠나요? 장윤정 씨 출산 과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서 네. 그거 보셨느냐고 물어봤더니 차마 나는 볼 수가 없더라. 그리고 그 과정, 그 낳는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서 봤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셨어요. 자, 그러면은 당시에 그 유쿤복 씨의 심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다 어쨌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아기를 세상 밖으로 내보냈는데 꼼꼼히라고 그랬지? 꼼꼼히 잘 키우고 미역국 잘 먹고 100일 동안은 몸 차게 하지 말고 따뜻한 거 많이 먹고 아마 우리 인정이도 엄마를 닮아서 아이한테 이쁜 모유를 시커 먹일 거야. 많이 먹었잖아. 나이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아기가 힘들고 보채고 울 때 봐달라 그러면 봐줄 테니까 데리고 와. 엄마하고 자식은 하늘에서 맺어진 천류는 저버리면 안 돼. 일단 기다리고 있을게. 하여튼 애기 이쁘게 키워. 축하해, 장윤정. 장하다. 하길 좀 약간 그 원망하는 마음이 좀 네, 누그러진 네.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니까요. 예. 참 좀 한편으로는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픈 그러니까 게 손주가 저런 눈앞에 아른아른 이런 하겠지. 얘기마저 방송을 통해서 딸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현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가장 최근입니다. 6월 말에 어머니의 소송과 패소 기사가 있었어요. 7억 원 정도를 소속사에서 돈을 빌려갖고 차용증 써줬는데 그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는데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시작되면서 모든 책임이 이제 유콩복 씨랑 이제 그 남동생한테 집중되고 있으니까 이제 소속사 잘못도 있다, 소속사에서 돈을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낸 소송으로 보여지는 그런 소송이었죠. 이게 질 수밖에 적거든요. 네. 질 수밖에 없는 게 차용증상에는 엄마 유흥복 씨 이름으로 돼 있지만 네.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제 장윤정 씨인 장윤정 거예요. 씨니까. 그 장윤정 계좌에서 돈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차용증상으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실질은 장윤정의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유흥복 씨가 이길 수가 없는 사건이었죠. 그때라고 장윤정 모친 네. 딸 돈, 내 돈 주장하다가 패소 판결. 네. 이것도 맞아.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예. 어머니가 그러면서 또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패소 판결이 있고 다음 날 인터넷 게시판에 저는 가수 장윤정의 어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고 바로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어머니 모친 유흥복 씨가 필사적으로 주장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가 돈 보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해야 자기가 정당해지 기분은 알겠는데 자기를 좀 객관화하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글까지도 올렸어야 될까? 이 글을 올린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동생이 무혐의 받았다는 거. 왜냐면 그 언론이 동생이 무혐의 받은 것까지는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으니까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동생의 무혐의가
받았다라는 걸 입증시키면서 자기 아들에 대한 내 아들.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글이었던 걸로 보여지는 거죠. 모녀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확실한 거는 가족 간의 법적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쌍방 고소라든지 아니면 뭐 민사소송 같은 거 하면 다 상처를 입어요. 엄청난 상처를. 그렇겠죠. 왜냐하면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문제인 거예요. 재판하다 보면 서로 잘 모르면 살짝만 건드리는데 밑바닥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서로 쌍방이. 그러다 보니까 더 나쁜 결과가 나고 더 안 좋은 게 언론에 나가게 되고 또 오해를 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도 바라지만 더 이상 두 분은 그 형사 고소라든지 민사소송이 없어야 되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모녀지간이잖아요. 결국은 돌아가지 않겠나. 천륜이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저희 중에서는 그래도 백은영 기자께서 유kun복 씨를 제일 가깝게 만나시고 최근까지도 연락을 하고 취재를 하고 계시니까 어머니께서 바라는 진짜 화해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뭐 장윤정에 대한 안타까움, 미안함, 분노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진정 원하는 건 화해지만 궁극적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어머니가 조금 자신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얘기의 큰 흐름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어머니 처신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천륜 하는데요. 천륜을 처리하는 방법의 문제는 같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모녀가 사이가 나빴는데 맨날 만나서 화해해서 화해가 되냐고요. 분리가 됐다는 걸 명확히 이해하는 시간의 경과가 필요한데 둘 다 장윤정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남편과 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실한 삶의 시간을 몇 년이고 10년이고 갖고 어머니도 딸과 결부된 삶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걸 확인할 만큼 긴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쵸. 구분 좀 하는 시간. 아버지인 최무룡 씨를 1년에 한두 번 정도 봤대요. 최무룡 씨가 너무 바빴습니다. 결혼 5번 했죠. 끊임없이 영화 결혼을 자주 제작하고 했구나. 가족보다는 자기 삶을 너무 사랑했네요. 너무 맹렬하게 사신 애고가 거예요. 대단했네. 아버지와 김지미 씨의 그런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이야기를 가족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친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그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어머니와 자기 자신이 이제 버려졌다는 느낌.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애증, 그런 감정을 자, 다음 연예계 피술전쟁은 연예계 대표 아버지와 아들 최무룡, 최민수 부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99년 11월 월간지 기사를 보면요. 99년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최민수 씨 인터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돌을 맞이할 때도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결혼식을 올릴 때도 아버지는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아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한 같은 게 느껴지는데 김대호 기자님이 이거 인터뷰하셨어요? 네. 최민수 씨하고는 지금도 뭐 전화 주고받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 겪을 때도 서로 좀 이야기도 하고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실 말씀 많으시겠어요. 예. 김대호 기자님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최무룡, 최민수 부자의 갈등은 사실 아버지는 최무룡 씨의 부재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기사에서 최민수 씨 돌에도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는데 그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가 옆에 안 계셨었나 봐요. 그죠? 그 유명한 그 최무룡 김지미 간통 사건 뭐 세상을 뒤흔들었던 건데 그렇게 해서 강효실 씨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이혼을 할 때 최민수 씨가 100일을 지난 그 갓난아이였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불우한 유년 시절이 뭐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민수 씨 위로 누나가 셋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남매를 그 강효실 씨가 김지민 씨가 살고 있는 그 최무룡 씨랑 같이 살고 있는 집으로 보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때 같이 살았다고 하고 그때 이제 김지민 씨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사춘기를 조금 거칠게 보내는데 보탬이 됐던 것 같고 내 남매가 또 친할머니 댁에서 또 한동안 지내다가 10여 년 후에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그것도 최민수 씨가 스스로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살게 됐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깊었고
애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서 살게 되지 않았을까. 최민수 씨 같은 경우에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아버지인 최무룡 씨를 명절이나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봤대요. 그래가지고 최무룡 씨가 그 집 근처로 오게 되면 자가용 타고 오면 그 또래 아이들이 와 뭐 최무룡이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최민수 씨였던 거죠. 얼마나 서먹한 무대관계였냐면 그 최민수 씨 대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먼저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오신 거죠. 근데 최민수 씨가 오셔가지고 민수 어딨니? 이런 바로 옆에 있는데 못 알아보고 민수 어딨니? 이렇게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굉장히 서먹한 부자 관계였었죠. 네. 자, 이 최민수 씨가 데뷔 시절에 상당히 냉소적인 눈빛을 가진 반항아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사춘기 시절 방황도 많이 했었나 싶어요. 네, 뭐 주먹질도 하고 가출도 하고 오대산에서 토끼 잡아먹고 운막 생활도 하고. 근데 이때 노하우가 최근 노인 폭행 사건 때 2년 동안 산에서 지냈잖아요. 네네. 이때 노하우를 취득한 것 같아요. 20만 원 가지고 단돈 20만 원 가지고 그 허름한 운막을 너무 멋지게 지었더라고요. 막 온갖 미술용품도 다 알고 가죽용품도 다 알고 그때 모든 노하우를 다 터득한 게 아닌가. 그것도 노하우라면 노하우를 시작해. 그렇죠. 나는 그런 친구 좋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친구들 그 좋아. 나름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다면서요. 아니 저기 최민수 씨 국어 선생님이 우리 큰 시아주버님이 국어 가르치셨대요. 근데 우리 시아주버님이 최민수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학교 때 이렇게 반항적이고 이런 건 있었대요. 있었는데 우리 아주버님이 굉장히 부드러운 아이예요. 사실은 부드러운 아이예요.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이렇게 왜 애들 왜 말썽 부리면 선생님하고 얘기하잖아요. 눈빛이 걔는 착하고 유머도 있고 거친 데는 있었어도 거죽만 그렇지 속은 따뜻한 아이였다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아니 뭐 삐뚤어진 거 아니라는 동 알고 보면 착한 아이. 네. 삐뚤어지면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아니 꼭 착해야 되냐고. 아니 삐뚤어졌다는 게 학교의 정말 질서를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학창 시절이 궁금해요. 아니 근데 난 문학평론가가 하는 얘기가 정말 삐뚤어졌다고. 아 진짜 앉아있는 것도 삐뚤게 앉아계시면서 사실 그 최민수 씨가 이런 그 반항심이나 이런 눈빛을 가지게 된 거는 어릴 때 아무래도 그 아버지와 김지미 씨의 그런 사건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가족으로부터 들은 게 아니라 친구로부터 들어가지고 그 충격이 굉장히 컸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버려졌다는 느낌 그런 쪽에 이제 생각을 깊이 했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강효실 씨에 대한 마음이 더 컸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 애증 그런 감정을 지녔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혼한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감정을 바로 투영을 하는 자식들은. 그러겠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전 배우자를 많이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자식들도 그대로 그 감정이 물러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어릴 때 헤어졌고 또 그리고 엄마가 증오심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 아빠에 대한 미움이 컸을 것 같아요. 최민수 씨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엄마를 버린 아빠가 그렇죠. 네. 미운 거죠. 그렇죠. 예. 이 송도순 씨께서 강효실 씨랑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네. 강효실 선생님 많이 뵀죠. 근데 제가 예. 강효실 선생님 뵐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선생님은 굉장히 최무령 선생님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는 이혼이 뭔지 모르고 하셨대요. 그리고 그냥 너무 분하기만 했는데 옆에 있는 년들이 나쁜 년들이었어. 나보고 막 이혼하라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그리고 애도 글씨를 왜 기르냐 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민수한테 너무 미안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후회하셨고 그때가 내가 너무 철이 없었구나. 그래서 옆에서 혼내줘라 뭐 무슨 고소해라 이걸 그대로 했구나. 그리고 많이 후회하셨어요. 근데 왜 강효실 씨가 김준 씨한테 아이를 잠깐 보낸 적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된 생활이 아니니까 일단 이혼하고 나서 정신적으로 방황을 상당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분장실에 이렇게 다 출연하고 단둘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말이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 애롭다는 얘기는 아는데 잠을 잘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잠을 잘 수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술을 먹다 보면 새벽까지 먹게 된다. 그리고 이럴 때 한 기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자꾸 그 마음을 물어봐요. 그래서 반발심에서 아이들도 너희들 한번 길러봐라. 그리고 보내보기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처음에 곧 후회했다.
그러나 그죠. 재담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그 고민 때문에 이제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근데 경제적인 그것도 저도 좀 비슷해요. 330만 원. 아니 저 330만 원. 그때 큰 돈이었다고. 큰 돈인데. 얼마나 큰 근데 돈이에요? 제가 이제 나중에 판단하기에는 생활이 좀 무질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많이 이제 가서 어디 가서 빌기도 하고 이런 굿도 하고 난 그런 거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들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소문 나기는 해무룡과 김지미 그 사이를 늘 저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구슬하시니까. 예. 그런 관계 때문에 이 조금 낭비한 거 아닌가. 아니, 저는 강효신 선생님 처음 본 거는 TBC 들어가서 제가 이제 신부로 받은 그 성우 시절인데 광복 20년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저녁 5시 집합이었어요. 근데 강효신 선생님이 한 6시쯤인데 취해서 오세요. 이미? 예. 그리고 다른 모든 뭐 예술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강효신 선생님네 가서 양주 먹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들을 때. 근데 양주가 비싼 술인데 그 선생님네 집에서 맨날 술을 먹는다고 그랬고 강효신 선생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턱 앉으실 때 이렇게 핸드백을 놓고 이렇게 앉을 때 털썩 이렇게 늘 그래서 살기 싫은 표정 같다.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생각했고 그러니까 영화에도 다시 컴백을 하고 그랬어요. 영화에도 하셨어요.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면 그 녹화할 때도 보면 술이 취해 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정신적으로 가누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연기 복귀를 못했다는 이 상실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컸죠. 그러니까 남편 뺏겼지, 자식들은 없지. 그런데 연기에 복귀는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삼중의 외로움을 그걸 달랠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 그때 당시에 그 인터뷰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나는 술을 마신 게 아니라 그냥 들이부었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몸이 완전히 술에 져서 네. 무너지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말년에 투병 생활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아프셨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이 최민수 씨가 결혼할 때도 이제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그 결혼식장을 지키셨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암 선고를 받은 이후에 심장병에 당뇨병 여기에 또 치매까지 오셔가지고 이 나중에는 이제 그 아들이나 며느리 얼굴을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지난 96년도에 이제 65세 나이로 너무 일찍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최민숙이 옆에서 계속 보신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또 각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냥 결혼 전까지는 최민수 씨 가슴 안에 그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밖에 없었고 그 이제 결혼을 하면서 곧바로 이제 그 강조은 씨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 이제 병수발을 들기 시작을 했죠. 근데 맞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 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휠체어가 다닐 수가 왔다 없으니까 그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해가지고 턱을 없앨 정도였고 그런 어머니는 이제 아들 최민수 씨를 못 알아봄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항상 엄마 하면서 뽀뽀도 하고 굉장히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여운 아들. 네. 아니 그러면 반면에 최민용 씨는 사실 자주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들한테 그 소홀한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도 최민용 씨가 너무 바빴습니다. 결혼 5번 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영화 결혼을 자주 제작하고 했구나. 실패하고 그리고 또 그 영화 제작 실패하면 빚을 지고 또 그걸 갚기 위해서 영화에 출연하고 뭐 한때는 반무대도 하셨는데 노래도 하셨어요. 네네네. 네, 하루에 뭐 서너 군데씩 반무대도 뛰시고 그러니까 가족보다는 자기 삶을 너무 사랑했네요. 너무 맹렬하게 사신 애고가 거예요. 대단했네요. 그런데 김지미 씨도 4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잖아요. 근데 최무룡 씨도 5번 결혼을 했으니까 사실 이 부부의 연을 맺었던 이 두 사람은 참 결혼 후는 없었던 것 같아요. 5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아까 강효시 씨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여자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 또 궁금해집니다. 강효실 씨하고 저 선상에서 결혼했다고 네. 그러는데 그때가 23이었어요. 네, 어렸을 많이 때. 시작하셨네요. 어려서 했었고 강효실 씨가 아마 그 상처받은 부분에 그런 게 네.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요란하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이혼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지미 씨하고 결혼했고 6년간 살았고 그런데 김지미 씨하고 이혼한 사연도 그 영화 제작이 실패해서 빚 때문에 그러셨는데 예.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영화 제작 실패, 빚 뭐 이런 거였어요.
미국으로 도피성 이민을 가십니다. 네. 근데 거기서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분하고 위장 결혼을 하게 되는데, 네. 그분 성함이 주리박. 주리박 씨까지가 세 번째 결혼이죠. 세 번째. 근데 좀 제일 희한한 게 네 번째 결혼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제가 그 잡지에서 자세히 보고 그랬었는데 네 번째가 이제 재벌 부인 남편이 이제 먼저 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통 그냥 부잣집 할 때 좀 과장해서 재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늘 진짜 재벌이에요. 아, 진짜요? 어느 그룹 하면 아는. 거기 이제 만화님인데 남편 떠난 그냥 연희 아주머니 있죠. 그러니까 연예인하고는 전혀 완벽하게 분위기가 다르고 머리도 하얗고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살 차이예요. 사실은 여자가 더 많죠. 더 많지. 2살 연상이세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팬이라고 해서 접근을 한 거는 이 박연인 쪽이었었고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일부러 박연인이 부탁을 해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자리를 만들었네요. 예, 자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렁각 씨처럼 반찬도 만들어서 혼자 살고 있었잖아요. 혼자 계셨대요. 만들어주고 최무령 씨에 보살폈어요. 그런데 이 최무령 씨는 첫 인상이 박여인의 첫 인상에서 어머니를 잃겠다고 이렇게 이제 여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포근함을 좀 느꼈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헤어진 이유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재벌가의 만화님을 맞이하게 되면 당연히 루머가 따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최무룡 씨는 수많은 영화의 실패 때문에 빚을 안고 있었던 그래서 도피성 이민을 했었던 그런 분이고 그때 당시에 최무룡 씨가 재벌가에서 뒷돈을 대줘가지고 영화 제작을 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때 그 최무룡 씨가 주연했던 영화 자유부인이 대박이 나서 그 돈으로 제작을 했었다고 하는데 소문은 이상하게 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재벌가에서 좋게 볼 리가 없죠. 다 끊었대요. 생활비 끊고 자동차까지 가져가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도 금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할 수 없게끔 다 차단을 해버리니까 도리가 없어지고 또 그분도 자기 원래 자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계에서 견뎌내질 못한 거죠. 그러셨구나. 아니 그러면 다섯 번째 분은 이제 마지막 분인데 어떤 분이셨어요? 16살 연하의 은행가 명문가 딸입니다. 최무룡 씨가 국회의원 시절을 하던 시절에는 조용히 내조를 했고 이 최무룡 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10년 동안 옆에서 곁을 지켜주는 여인이죠. 자연스러운 미인이시네요. 네. 세련되게 생기셨는데요. 잘 어울리시네요. 네네네. 이분이 어울리시네요. 네. 자, 정말 그 보면은 파란만장한 결혼 생활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찬 인생이 보증하는 국보급 인맥이시죠? 박일남 씨, 드디어 친부를 과시하실 때가 됐습니다. 거절을 못 하십니다. 이쁜 여인들이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예. 정도 정에도 약하고 마음이 고우십니다. 원체 신사시니까 이렇게 뭐 딱 끊고 이렇게 뭐 면도칼처럼 이렇게 자르질 못합니다. 약간 좀 이게 영혼이 자유로운 이렇게 분이시지 혼돈하게.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근데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죠. 영혼이 자유롭고 뭐. 그러니까 재밌는 사실이 최무령 씨가 평생 자기 집에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부인 집에 들어가서 한 거죠. 그게 깨지면 나와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람처럼 살았는데 온갖 파란만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인생을 꼭 실패라고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쓰는 것만. 아들하고 아버지가 사실 평행선처럼 이렇게 늘 엇갈리기만 했는데 그래도 그렇죠. 부전자전이라고 당대를 빛냈던 미남이잖아요. 둘 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최무령 씨가 물려준 것은 5명의 어머니와 곱슬머리일 뿐이다. 이런 말이 공급받자는 꽉 닮은 건 없어도 그 이목구비나 이런 화려한 이런 모습, 선 굵은. 똑같아요. 근데 최민수 씨가 이렇게 턱이 조금 길 뿐이지 그러네요. 똑같아요. 특히 눈썹하고 눈 부분은 상당히 많이 사진은 닮아요. 그러는데 최무령 씨는 좀 얼굴이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최민수 씨는 좀 갸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눈빛이나 요 눈동자 그런 것만 이제 똑같아요. 부분적으로. 수염도 닮았는데. 정말 닮았어요. 모자 쓴 것도 비슷한 스타일의 모자를 쓰셨어요. 조금 얼굴 형태가 조금 다르긴 하네요. 윤곽이 다르네, 이거. 그러니까 이 두 분을 애국 배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저 아버지는 몽고메리 그리프트.
최민수 씨는요? 제임스 딘. 이 모습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최민수 씨가 24세 나이 연예계 데뷔를 하는데 대를 잇는 이세 배우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네. 이때만 해도 아버지 존재를 좀 부정을 했었죠. 당연히 이제 뭐 사람들이 처음에 배우 최민수로 봐주는 게 아니라 최무룡 아들 이렇게 많이 봐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아버지 존재를 부정했었고 다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의 재산 목록 1호다. 사랑이 뭔지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머님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했지만 아버지는 아예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상태였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아버지 최무룡 씨 입장에서는 대를 이어서 배우의 길을 가는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독고 형제. 그 아버지가 독고성 아니에요. 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우리 만도 한 기자, 우리 아들 말이야 어디 나갔다 봤어? 그리고 뭐 스크랩도 해주고요. 네. 또 이덕화 아버님들 이해춘 씨도요. 얼마나 아들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 그 기사 난 거 스크랩 다 해가지고 보여주고 기자인 나한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최무룡 씨는 전혀 아들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최문수 씨가 데뷔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작사를 찾아다니면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이런 얘기는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최무룡 씨가 아드님 얘기하는 건 좀 꺼려했습니다. 그 뭐 인터뷰 여러 차례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평상시에는 그분이 굉장히 자신감 있게 눈을 진짜 쏘면서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드님 얘기하실 때는 시선을 좀 떨어뜨리고 자신감도 좀 없고 근데 그게 아마도 미안한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뭐 발언을 잘못해서 아드님한테 좀 피해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커가는 거를 못 본 아버지는 그렇죠. 평생 그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두 사람 사이에 화해 기류가 흐른 건 언제부터인가요? 네, 1988년에 공화당 김종필 총재가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최무룡 씨는 근데 당시에 선거 자금이 한 푼도 없었고 또 4번의 공화당이 이혼이 아닌데? 꼬리가 잡혔죠. 맞아.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수신제가도 못하는 주제에 치국을 하려 하느냐 하면서 비난을 했고 그때마다 최무룡 씨는 수신제가를 못한 죄를 대중으로부터 심판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최무룡 씨는 당시에 전혀 기대를 받지 못하는 후보였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구원자처럼 나타난 건 바로 아들 최민수였었죠.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동료 배우들을 우르 데리고 선거장에 나타나가지고 유세를 도왔고 그다음에 자신의 차에다가 이제 아버지 그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고 그 최무룡 씨가 계속 수신제가를 못했다는 부분으로 공격을 받았었는데 최민수 아들 최민수가 나타났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부분이 완전히 커버가 된 거죠. 사실 처음에 출마할 때만 해도 가장 그 지역구에서는 가능성이 낮은 후보였지만 그리고 당선되는 이런 그 기적의 역전을 이뤄내게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존재조차 부정하던 아들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는 데는 좀 의외성이 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에 KBS에서 그때 촬영을 하고 최민수 씨가 계셨는데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도대체 어떤 심정이냐, 어떤 마음으로 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불편해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런 거 묻느냐, 뭐 언급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아버지가 아무리 나한테 서운하게 했더라도 아들의 도리는 다 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정치적인 뭐가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아버지가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어떤 궁지에 몰리는 거를 죽기보다 보기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자식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그 최소한의 그런 어떤 예의가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래도 이런 선거운동 이후로 약간 관계가 조금은 부드러워졌었나 봐요. 같이 왜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네, 그 93년도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그 아버지의 히트곡이었던 꿈은 사라지고를 함께 불러서 또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팬들이 짠한 느낌이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그 부자의 화해가 절정에는 훈훈한 모습이었겠는데요. 그럼요. 아버지 마음속 우리가 최무룡이 돼보자고요. 얼마나 대견할까요? 우리가 유명인 뭐 영화 배우도 좋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히트작이 많은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가 이 각도도 있지만 다른 각도가 있어요. 사회적 상징이 되는 거. 최민수는 부동이에요. 뭐 좀 허세 있으면서 터프하면서 남자스러운 어떤 상징으로 한국에 딱
유형이에요. 마초 같은. 그럼요. 예. 그게 배우로서는 최고의 네네네. 영예인데 그거는 아버지 최무령보다 더 강합니다. 그쵸.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그 노래 같이 둘이 하면서도 최무령 씨는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든든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죠.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뭐 끝끝내 이게 해소되지 않는 앙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다 물로 씻듯이 싹 쏟아내고 아버지하고 너무 좋아라. 이건 무리한 요구예요. 최무령 씨가 아들을 버린 나이가 34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최민수 씨가 그 나이쯤 되고 그보다 더 세월이 지나면 실수한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설사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남아 있어도요. 사내 일생이라는 것 중에 이런 실수, 이런 소홀함이 있었지. 그러니까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야 이런 생각 분명히 할 거라고요.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근데 왜 최민수 씨 결혼식에 최무령 씨가 안 왔었잖아요. 그렇죠. 최무령 씨가 이 아들 결혼식에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무려 22억 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민수 씨가 면회 가가지고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이 결혼식을 연기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말고 그냥 계속 해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없는 결혼식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게 영 다 엇갈려 온 거예요. 진짜 계속 꼬이네요. 99년 최무령 씨가 이제 타계를 하셨고 네. 그때 그 장례식장에서 최민수 씨가 상주 노릇을 하시더라고요. 네, 최무령 씨가 71살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 소식을 듣고 최민수 씨가 부랴부랴 병원에 가죠. 그리고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이제 김지미 씨 사이에서 태어난 밍크 씨하고 사위들도 모였고 며느리인 강준 씨까지 다 모여서 정말 최무령 씨가 떠난 다음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 본인은 가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족들 한 자리에 모으게 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최무령 씨가 5번 결혼하셨잖아요. 아내들 중에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그 마지막 아내였던 그분은 계셨을 테고. 계셨고 더 참 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김지미 씨가 그 장례위원장으로서 그 조문객들과 그 장례 절차를 다 최민수 장례식 절차상 영화인장으로 치른 거니까 영화인 협회장인 김지미 씨가 이제 위원장이 장례위원장이 된 거죠. 두루두루 공식적으로. 예. 근데 최민수 씨도 굉장히 깍듯하게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자리에서. 방송에서 한번 나왔었어요. 어머니라는 표현이라는 게 쉽지는 않은 네. 거예요. 근데 어머니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논란이 하나 불거진 게 있죠. 예, 영정 사진을 들었는데 최민수 씨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또 많았지 않습니까? 오해를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조금 제가 계속 이제 그 장례식장부터 그다음에 납골당까지 이제 같이 동행 취재를 했었는데 그 눈물을 굉장히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그 형 저 선글라스 조금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한테 눈물을 보이기 싫다. 그냥 신경 쓰지 마라 하고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그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는 눈물을 참는데 정말 그 옆에서 지켜보기 좀 안타까울 정도였고 sa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눈이 부어서 선글라스를 끼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러니까. 그 살펴보면 이때 장례식에 섰을 때가 최민수 씨는 정말 탑스타가 됐을 때 아닙니까? 뭐 모래시계도 다 떴고 정말 걸어서하면서까지 뭐 이런 거 다 떴고 최고의 탑스타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확실히 벗어난 거예요.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럴 이유가 없이 이제 최민수로 서게 된 거죠. 그 상황을 당당하게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상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지미 씨한테 어머니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완벽한 화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돌아가시는 분이 이제는 물론 최무령 씨로서 존재를 했던 분이지만 이제 최민수의 아버지다 이런 이름을 또 달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극적인 화해는 이 장례식장에 상주로 섰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님하고 저하고는 나름대로 다른 각도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각도의 사랑을 나눴었고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가시니까 참 섭섭하다는 얘기죠. 좀 시작은 어긋났지만 네. 핏줄은 진하다라는 그러네요. 걸 증명한 사건이 아니었나 싶네요. 하여간 최민수 씨 인생 잘 살아갔는데 아버지 고마워해야죠. 네. 최무령 씨가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자양이 아들에게 좋은 형태로 전수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 제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대찬 인생 얘기한다면 아마 진짜 대찬 사례 인생의 전형적 사례라고 그렇게 그래요. 느껴져요. 예. 네. 자, 오늘 그 연예계 핏줄 이야기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엔 또 더욱더 대찬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